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성장하는가이고요. 사실 이 세미나는 어, 정말로 처음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분들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신청하신 분들 보니까 취업 준비생이 30%쯤 되고 3년 차 이내가 40%쯤 되고 7년 차 이내 16%쯤 되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개발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개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많이 구성돼 있어가지고 아마 이미 많이 하신 분들은 어, 다 지난 얘기나 식상한 얘기나 그러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뭘 바꾸고 성장을 하려면은 예전 거를 따르면 안 되잖아요. 예전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 할 얘기 중에 이제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만렙인 개발자들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전혀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소프트웨어를 배우신 분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비교적 초기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주변에 좀 드물게 천재 개발자들 있습니다. 완전 잘하는 사람들 옆에 계시잖아요. 어, 그들은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천재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뭔가 내가 경쟁 의식을 느낀다거나 상대적인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인생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이 발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환경에서 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성장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일 먼저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어떻게 알고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몇 개, 음, 진단 질문이 있는데,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내가 코딩을 하고 있어. 이게 이제 재밌다는 거죠. 몸에 뱉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들은 항상 새로운 걸 뭘 배워야 되잖아요. 그게 언어든 아니면은 뭐 도구, 프레임워크, 수학 뭐 이런 것들을 최근에 배우고 있으면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적이든 뭐 의식적이지 않든. 그다음에 세상은 오픈소스로 돌아가는데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 몇 개를 내가 좀 보고 있어. 관심 있게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사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발표를 해본 적이 있다. 커뮤니티가 뭐 작은 커뮤니티 좋고 작은 미터비어도 좋고 뭐 큰 커뮤니티여도 좋은데 아니면 뭐 그 학교에서 발표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거를 발표해 본 경험이 있으면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멘토이고 또 누군가의 멘티이기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은 옛날 내 코드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짰지만 야, 너무 훌륭해. 내가 이런 코드를 짰다니 이런 감동의 도가니에 빠질 때가 있으면은 그게 괜찮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개발자가 아니어도 프로라면은 당연히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코딩 개발에 쓰는 시간이 주당 몇 시간쯤 되는지를 좀 느끼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은 또 학교에서 하는 많은 프로젝트에서는 내가 어떤 프로젝트의 극히 일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체 구조를 알지 못하면은 성장이 되게 힘들어요. 작은 영역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어떤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있다면은 그게 뭐 월급으로 월급 받고 하는 일이든 아니면 뭐 사이드로 앱을 만들든 아니면은 그냥 만든 거를 친구들끼리 나눠 쓰고 내가 쓰든 내가 배포한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피드백이 있을 텐데 그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은 나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몇 개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개발자의 성장이라는 게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그 과정에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성장하는 게 이제 되게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언어나 자료구조 같은 거를 배우게 되잖아요. 이때는 억지로 배우든 뭐 아니면은 흥미가 많든 숙제처럼 이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제 형식으로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를 많이 배우고 알고리즘 배우고 또 우리 컴퓨터 공학 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 주제들을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험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의 많은 전공 주제들을 배우는 것까지는 이게 이제 교육으로 도달이 가능해요. 이 교육이라는 게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것 또는 자기 혼자 배우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맨 뒤에 데이터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이제 그 인사이트가 있는 고객에 관련된 인사이트가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제 이게 고의의 일부까지는 교육으로 도달이 가능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험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 되죠. 어떤 도메인에서 일을 해가지고 경험을 쌓으면은 이제 데이터를 알게 되고 천재적 감각이 있으면은 이런 과정들이 되게 쉬워집니다. 보통 개발자들은 요 파란 동그라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프레임워크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랑 데이터 구조를 배우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은 무지하게 위대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엄청 멍청하죠. 그리고 수동적이죠. 그래서 사람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이게 돼. 뭐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컴퓨터의 언어로 바뀔 때는 완전 세세한 절차를 다 기술을 해야 되고요. 데이터도 에브리 디테일을 다 우리가 설명하고 처리를 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처음 배울 때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될 거라고 가정하고 소프트웨어를 배우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우리 생각을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언어, 데이터 이거를 다루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사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거는 우리가 젓가락질하는 거, 삽질하는 거, 뭐 자전거 배우기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하면은 돼요. 근데 처음에 재미가 좀 없으면은 이걸 숙제처럼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짜보고 다른 사람 프로그램들을 읽어보고 하는 와중에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 구조 관점에서 이제 쉬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거가 가능해집니다.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작전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알고리즘에 관한 쉬운 알고리즘들을 이 과정에서 조금 배우게 됩니다. 이러다가 프로그램이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코딩 자체가 익숙해지면은 프로그래밍 컴퓨터 언어가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돼요. A라는 언어를 알고 나면은 뭐 B라는 언어를 배우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아마 많은 이제 여기 지금 3년 차, 7년 차에서 경력이 몇 년 되면은 새로운 언어 배우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컴퓨터 언어가 우리가 자연 언어 있잖아요. 영어나 뭐 이런 그 자연 언어는 단어도 많지만 문화가 개입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가 개입되지 않는 컴퓨터 언어는 비교적 단순해서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언어 자체는 익숙해지는데 데이터를 보는 방법,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객체지향 언어나 아니면 함수형 언어나 이런 것들의 개념을 배우기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언어의 문법은 뭐 금방 극복이 가능하고 별로 문제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언어나 데이터에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이제 사람의 위대함의 느낌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화, 계층화 이런 게 가능해지고 이제 디테일은 역시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그거를 불러서 쓰는 이런 모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레임워크이 나오는데 프레임워크는 뭐 이름이야 뭐가 됐든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뭐 OS 자체도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고 모듈 패키지 뭐 모든 어떤 문제의 도메인 또 어떤 데이터를 가졌는지 또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컴퓨터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그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소프트 아키텍처 전체를 프레임워크처럼 볼 수도 있게 돼요.
대부분 개발자는 2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개발자는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프레임워크입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따라해보고 또 현업 수준의 이제 경험을 프레임을 이용해서 쌓게 되고 그 다음에 배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프레임워크들은 오픈 소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조금 실력이 되면은 프레임워크를 하나 이렇게 좀 많이 까보면은 내가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었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은 다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배우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식 문서라는 걸 봐야 됩니다. 유튜브에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올리잖아요. 그리고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리는데 그거 보기 전에 먼저 공식 문서, 모든 프레임워크 공식 문서가 있는데 그 공식 문서를 신처럼 보시고 봐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거는 남이 만든 거 쓰는 거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이 프레임워크를 배우고 나면은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짤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서비스도 만들 수 있게 되고 하잖아요. 근데 2단계 통찰은 뭐냐면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도 다른 누군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코드를 짜면은 그 코드를 다른 사람들이 쓰게 된다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든. 뭐 그냥 뭐 함수 하나를 갖다 쓸 수도 있고 어떤 라이브러리 형태로 갖다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프레임워크해서 조금 큰 문서가 잘 된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착하게 짜야죠. 이쁘게 짜고 문서화도 잘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내가 만든 거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아주 잘 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문제가 나오죠. 알고리즘은 비용 관점에서 자원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알고리즘 범주에 담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개발자 채용 시장에 최소한의 알고리즘 역량, 그러니까 코딩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입 장벽으로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알고리즘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특히 비전공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게 재밌잖아요. 그래갖고 내 몸에 개발자의 피가 흐른다는 거를 알게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은 직군마다 엄청나게 요구사항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 심하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대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어, 오른쪽에 그 도널드 크누스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죠? 어, 그 유명한 훌륭한 책을 많이 쓰신 분, 교재를 많이 쓰신 분인데 프로그래머들은 프로그램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고침하느라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 문제는 이런 효율성을 위한 노력이 디버깅이나 유지 보수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멋지게 짜려고 어, 이제 뭐 고민하는 그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복잡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엄청나게 꽈가지고 꽈다는 표현은 적당하지가 않은데 펑셔널 랭귀지를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뭘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재귀 함수를 엄청나게 썼다거나 하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만든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 친절적으로 깔끔하게 짰는데 뒷사람이 보기에는 완전 엉망진창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성능은 좀 좋은 이런 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무려 리누스 토발즈도 이런 얘기를 했죠. 좋지 않은 프로그래머는 코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좋은 프로그래머는 데이터 구조와 그것들의 관계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본질은 사실은 이제 프로시저가 아니라 데이터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알고리즘 역량이 예전에 우리가 영어의 토익처럼 어떤 스크리닝으로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코딩 테스트를 온라인으로 보통 하는 코딩 테스트의 어느 정도 레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토익처럼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알고리즘을 머리 싸매고 내가 이거를 스스로 끝까지 논리적인 사고를 해서 해결해야 돼. 이런 생각을 저는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턴을 익히는 게 꽤 의미롭습니다. 정답을 보고 패턴을 익히고 내가 진짜 코드를 짜봐야 되죠. 근데 그 결과를 이해하고 코드를 짜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코딩 테스트 때 쓴 코드를 면접 때 확인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 코드를 짜야 될 때 너무나 그 알고리즘의 수학적이나 논리적인 면에 집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신입이든 아니면은 꽤 경력을 가진 사람이든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경력도 코딩 테스트를 조금은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아는 미국 시장은 꽤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이 코딩 테스트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업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위에 있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대가들의 말씀을 따라야죠. 예쁘게 짜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자원 효율성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짜서 유지보수가 좋은 코드를 만들고 CPU 값, 메모리 값, 클라우드 사용료가 내리기를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처음에 프로그램 매니저가 어떤 프로덕트 오너가 결정한 그 시간 바운더리 안에서 내 코드가 돌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 하는 거, 그러니까 코드가 좀 어려워지는 방식으로 옵티마이즈 하는 거는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나중에 뭐 유저가 더 많아지고 서버가 진짜 간당간당하면은 그때 이제 조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링 한 다음에 알고리즘을 고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전공이 아닌 사람이든, 그러니까 전공을 한 사람이든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 이 문제가 결국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 우리가 소프트웨어 전공에서 배우는 그 기본 이론들이 있잖아요. 뭐 운영체제, 네트워크, DB, 뭐 컴퓨터 구조, 알고리즘, 뭐 프로그래밍 언어로 컴파일러, 뭐 이런 과목들. 이런 과목들이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의 기초 지식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없으면은 개발자로서 장기적인 연봉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거의 틀림없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취업을, 그러니까 이 개발자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취업 인터뷰에서 면접관이랑 소통을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면접을 하는 사람은 이제 이 후보를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협업을 위한 소통이 필요할 때 이런 전공 지식의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 지식의 인덱싱이 필요한 거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지식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역시 이것도 알고리즘처럼 직군마다 도메인마다 중요도가 조금 다르고 필요한 시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네트워크 뭐 이런 그 주요 과목들은 지금은 인터넷에서 대부분 무료로 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꽤 있고요. K묵, 뭐 코세라 또는 인플런이나 유데미 이런 데도 공짜 강의가 꽤 있습니다. 이런 그 전공 과목들이.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유료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질문을 할 선수를 주변에 찾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전공 과목 학습을 모든 과목을 다 낱낱이 잘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적어도 몇 주제에 대해서는 꽤 내가 이제 전공하고 한다고 해도 모든 거를 다 A 플러스 맞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두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잘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내 특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심도 있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해라는 게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코드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매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OS의 동기화 문제가 이제 OS 책에서 보면은 뭐 되게 챕터 5, 챕터 6 이런 데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머리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코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OS 안에 어떻게 이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에 관해서는 소켓을 쓰는 거는 누구나 다 하지만 사실 그 소켓의 옵션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TCP/IP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두 군데 지식에, 그러니까 몇 개의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덱싱만 돼 있으면 돼요. 용어에 대해서 이거 들어봤고 그게 되게 어떤 거야라는 걸만 알면 되는 거죠. 어차피 뭐 현업에서는 다 오픈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찾아보면서 공부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그림에 마지막 단계 데이터가 또 나왔는데요. 그 데이터는 특정 산업이나 서비스 도메인의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업 경험이 좀 필요한 영역이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한 도메인에서 좀 진하게 경험을 하면은 다른 도메인에서도 꽤 유용한 듯해요. 그래서 좀 잘하는 개발자는 다른 영역에 가서도 비교적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비전공자들이 이 영역에서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전공한 영역에 원래 전공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줄 알면은 원래 전공 언저리에 있는 데이터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얘기 중에 성장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릴게요. 사람은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지금은 아마 50대, 60대까지 공부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 이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 이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보나마나 100살까지 살걸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부를 하는 거랑 우리가 역량을 갖추는 거랑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된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자주 쓰는 그림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많은 방식들은 맨 밑에 있는 까만 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했는데 역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진도를 나가고, 시험 보고, 연습 문제 풀고, 점수 얻고, 한데 이제 책을 막 띄었거든요, 몇 권. 띄었는데 또 학기가 하나 지났거든요. 학년이 지나고 또 졸업을 하고 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장하는 방식은 문제를 어떤 문제를 풀어보고 또 잘 안 되니까 좌절됐다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고 어느 단계에 이제 이르는 거죠. 어느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내가 이거가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내가 장기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판단의 포인트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잘하는 단계로 가려면은 이제 여기 산과 골이 깊어집니다.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이제 소위가 일가를 이뤘다 그러죠.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뭘 좀 하게 됐네. 라고 하는 시점이 생기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이제 혼자 못하는 거죠. 현업 경험도 필요하고 또 넓은 커뮤니티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재미를 느끼면서 해야지 성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맨 밑에 있는 까만 점들은 보통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정답이 하나 있는, 대개는 정답이 하나 있는 문제, 남이 만들어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답이 없고 다양한 관점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고 정의하고 또 해결 방법론을 우리가 찾고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이제 그 협업한 팀 또는 뭐 혼자라도 회고를 해서 우리가 잘못했던 거를 다음번에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가 생각이 나야지 성장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재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재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보면은 네이버 사전 있잖아요. 네이버 사전에 재미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1.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2. 안부를 묻는 인사말에서 어떤 일이나 생활의 형편을 이루는 말. 3. 좋은 성과나 보람. 이 3번이 재미예요. 과정은 재미가 아니에요. 과정은 늘 힘들어요. 과정은 언제나 힘들고요. 성과나 보람이 있을 때 재미가 있냐 없냐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이 우리는 여태까지 틀렸었는데 올바른 시점은 뭔가 성취를 하기 위한 힘든 과정이 지난 다음에 그 결과를 확인할 때 그때가 이제 재미를 판단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는 경우는 더 높은 기술적 목표에 대한 열정이 생길 때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높은 걸 해봐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동산에 올라간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북한산을 가봐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산을 간 다음에는, 한라산을 가봐야지.
한라산을 간다면 내가 에베레스트 가는 게 꿈이야. 이렇게 되는 게 재미가 있는 경우죠. 재미가 없는 경우는 겁나게 애쓰고 다들 고생하잖아요. 이런 거 배우고 저런 건 한 거 같은데 딱 올라와서 보니까 이 산은 아닌 게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재미가 없다고 느끼고 방향을 바꿔야 될 때인 거죠. 그래서 더 높은 목표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재미가 없어도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죠. 성취를 딱 했는데 다음 목표가 있어. 저 프로젝트를 해야 돼. 뭐 이럴 때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길게 보면은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경우는 이제 아직 그 개발을 시작했는데 진짜 완전 재미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 재미가 없는 게 이런 포인트에서 재미가 없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정말로 재미가 없다면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사실 더 맞을 가능성이 높죠. 사람이 100살은 살 거기 때문에 아직도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재미의 구름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재미를 느끼고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취의 단계를 잘게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보면은 요 단계가 너무 차이가 크면은 재미를 느끼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 파란 점만 목표로 딱 생각하면은 재미없는 기간이 무지하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동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성취의 단계를 잘게 나눠서 재미와 재미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게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될 때 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학이든 아니면은 뭐 학원이든 좀 부트캠프든 뭐 이런 이제 배우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작년 재작년에 신입 개발자 연봉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이제 하늘을 찔렀잖아요. 그때 블라인드에 이런 표가 돌았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저 아래 링크를 가시면 지금도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현대오토웨버로 시작하는 또 현대캐피탈 우연히로 끝나는 이쪽 표들을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다시 말해서 엄마가 이름하는 회사들이 이제 쭉 있는 데고요. 왼쪽은 최근에 이제 어른들이 이름을 알게 된 회사예요.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이나 IT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연봉이 꽤 많이 높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신입사원으로 저길 들어가면 저 정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이 표의 끝판왕은 이런 거죠. 직방이 2022년 1월에 8천만 원을 주겠다고 광고를 했어요. 신입사원 초봉을 8천만 원으로 제시하고 인재 채용에 나섰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직방에 몰려가가지고 직방이 이제 사람들을 많이 뽑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이런 거예요. 직방의 고용 추이를 우리가 혁신의 숲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모든 스타트업의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직방이 8천만 원 주겠다고 한 시점이 여기예요. 2022년 1월. 근데 이전이나 이 이후나 차이가 없어요. 이때 이렇게 피크가 있는데 이때는 좀 다른 이유가 있었죠. 삼성 SDS의 홈 IT 사업을 인수해가지고 갑자기 직원 수가 늘은 거고 그거 이외에는 거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입이 회사가 생각하는 신입이랑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반 이상은 이미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고 계신 분일 텐데 그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신입이라고 우리가 학교를 마치고 바로 들어온 그 친구를 신입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를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시점에서 보면은 꽤 많은 회사들이 신입 포지션 오픈이 없어요. 실제 이제 경력직 명시가 없는 N모사의 job description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고요.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이라고 써 있지만 저게 없으면 안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좋을 스킬셋이나 경험입니다. 라고 써놓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경험이 풍부하신 분,
학부 졸업하고 이런 게 풍부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가 않죠. 그 다음에 대용량자 들어가면은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용량 트래픽, 데이터 개발의 경험과 심지어 노하우가 풍부한 사람, 신입인데 대용량 또 백엔드 서비스 시스템 개발 경험 이런 사람들이 신입일 수가 없죠. 학업에만 매진한 대졸 전공자는 이런 그 우대 조건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는 더 심한데 인턴을 뽑는 M모사 이 우리나라 회사인데요. 글로벌에서 유니콘으로 간 M모사의 잡 디스크립션입니다. 인턴 뽑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턴이 학부, 석사, 박사 인턴을 막 뽑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역시 퀄리피케이션은 비슷하고요.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고 preferred skill 쪽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경험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온갖 걸 막 다 써놨죠. 그러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디지털 애드버타이징 테크놀로지 비즈니스에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부 때 전공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학교 교육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우대 조건이 신입을 뽑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많은 연봉을 주고 신입을 뽑을 때 생각은 우리가 중고 신입이라고 하는 또는 우연히 회사에서 인턴을 아주 잘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스킬에 그래도 맛을 본 친구들, 그 친구 중에 면접을 했더니 성장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네카라쿠베라고 하는 이런 데서 신입의 비중 중에 정말로 학부를 졸업한 프레시한 신입, 뭐 학부든 어디든 프레시한 신입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10%가 될까 말까? 그보다 보통 낮은 경우가 많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인턴을 정직원으로 바꾸는 비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조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취업하는 그러니까 학부를 마치고 또 학교를 마치고 취업하는 시장으로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죠. 외국은 이제 인턴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무지하게 높기 때문에 되게 인턴을 거쳐서 취업하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턴 제도가 생각보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학교가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대학이라는 곳은 4년 계약으로 4시간을 쓰면서 월 100만 원 내는 돈까지 내는 구독 서비스예요. 근데 얘가 해주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진도를 나가줘요. 진도 나가는 거 중요하죠. 할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의미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그 주제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인덱싱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공 주제에 대해서 인덱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덱싱까지는 대학이 해줘요. 그리고 아마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학위가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약한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보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위가 있어야 그래도 뭘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대학에서 배우는 거에 내가 혼자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돈을 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학생들이 는 등록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우리 총장님이 이 말을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하여간 내가 할 수 있는 혼자 할 수도 있는데 돈을 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 진도를 나가준다는 것이 뭐냐면은 왜 문제인지도 모르는 문제를 난민의 문제를 정답을 찾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역량이 잘 쌓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학이든 아니면 부트캠프든 뭐가 됐든 이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는 내 시간이랑 아마도 뭐 우리 어른들이 내주시겠죠. 부모님의 귀한 노후 자금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는 교수, 선후배, 또 공간, 또 학교에 있는 뭐 컴퓨터들, 각종 사업에서 주는 기회, 또 멘토, 이 자원들을 엄청나게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월 100만 원 내는 구독 서비스가 아깝지가 않겠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현장을 능가하는 배움터는 없어요. 학교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제 교육할 때 많이 하는데 현장처럼 가르치는 학교 이러잖아요. 그 현장처럼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은 현장에서 필요한 걸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요.
현장이 가장 잘 배우기 때문에 현장처럼 배울 수 있게 학교 환경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역량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짜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 그게 인턴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나가는 거 하는 거입니다. 진짜 경험, 진짜 문제가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은 고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만든 거를 쓸 사람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양한 요구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거를 써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피드백을 반영해서 내가 만든 거를 수정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곳이 현장이죠. 업체죠, 업체. 대부분 업체들은 내가 뭔가를 딜리버하고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받은 돈으로 내 월급을 주게 되죠. 이런 절박함이 있는 곳이 현장이고요. 그 현장에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부트캠프도 있습니다. 부트캠프는 신병교육대라는 뜻이죠. 대개는 6개월에 6개월 과정 정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앞에 우리가 맨 처음 단계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언어를 배우고 두 번째 프레임워크를 배우고 뭐 하던 그 얘기를 6개월 동안에 사실 대학에서는 4년 동안 배우는 거를 그걸 6개월 동안에 다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부트캠프라는 거는 정말로 시작에 불과합니다. 겁나게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논산훈련소 출신 사병으로 시작해서 장성이 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손꼽을 수준이에요. 그래서 논산훈련을 다닌 다음에 나중에 학교를 다니다가, 아니, 군대 좀 근무를 하다가 무슨 사관학교 이런 데 간 사람들이 장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논산훈련소만 다니고 약간의 교육을 추가로 조금 받고 해갖고 장교가 그 별을 단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게 부트캠프가 그런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부트캠프가 진짜 많잖아요. K 디지털 땡땡 뭐 해가지고 부트캠프가 많아갖고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결국은 사실 부트캠프에 다닌다고 해도 내가 하는 거거든요. 부트캠프는 거들 뿐이고요. 실제 성장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트캠프에 광고가 되게 많아요. 우리 부트캠프를 다니면은 네카라쿠베에 갈 수 있어요. 그거는 광고죠. 데모 버전 광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부트캠프엔 없겠어요. 모든 부트캠프엔 그런 사람들이 다 있고요. 실제 내가 이 부트캠프가 나한테 맞는지는 상담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그쪽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요. 필요하면은 그 부트캠프 나온 사람들도 만나봐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배울 다른 동료들의 성장을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잘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트캠프가 학교처럼 진도 나가고 프로젝트를 조그만 걸 하고 마무리해요. 그러면은 사실 뭐 과목만 다른 거를 배우지 학교랑 다르지 않는 거예요. 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학위는 보험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설픈 부트캠프 포트폴리오는 없는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현업에서 관찰할 때 부트캠프 출신들의 이력서를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비슷한 게, 결과도 그렇게 막 뛰어나지가 않아. 그러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부트캠프는 부트캠프이고요. 부트캠프 안에서도 완전 진하게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진하다는 건 뭐냐면은 고객이 있는 수준의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 취업 준비생 중에 31% 정도가 취업 준비생이 지금 듣고 계신데 전공을 소프트웨어를 하고 부트캠프를 또 가는 거 또는 또 휴학을 하고 부트캠프 가는 거 이게 어떠냐에 대해서 아마 뭐 현업에 계신 분들이나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건데 저는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아주 특별한 아주 의미가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여기는 분명히 채워줄 것 같아 라는 아주 특별한 캠프가 아니면은 지금 있는 데서 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교육기관에 어, 그 일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도장 깨기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아주 좋지 않아요.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도장 깨기 하지 말고 작은 회사에 가가지고 배우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회사는 내가 궁극적으로 갈 회사가 아니야. 어, 근데 이 회사가 괜찮다는 거가 조금 확인이 되면은 거기 가가지고 배우고 회사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능가하는 배움터는 없어요. 회사에 가셔야 돼요. 회사를 가야 된다고 말은 했는데요. 어느 회사를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현장을 능가하는 배움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는 없어요. 현장이 제일 중요한데 그 배움, 성장이 가능한 회사는 개발 프로세스도 좋고 멘토가 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배우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멘토라 하면 사수 또는 어떤 뭐 조직의 somebody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도 괜찮고 멘토가 잘 있는 현장을 가셔야 되는 거고요. 많은 주니어들이 헷갈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회사가 나를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니고요. 회사는 돈 버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목표가 나를 성장시키는 회사는 우리는 그런 데를 학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통 회사는 나를 성장시키지 않아요. 그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거기서 회사의 소속원들, 구성원들이 알아서 성장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가야 되는데 취업을 또 인턴을 어떻게 준비하냐. 네, 첫 번째 과정은 이런 겁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산업 전체가 한 직장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갔다가 또 다른 회사 가는 게 부서 옮기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워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우선 고객이 있는 뭔가를 만들어보는 경험이 회사 가기 전부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셔야 되고요.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만들어야지 재미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능을 만들 때, 이 기능이 꼭 필요할 거야 라는 것보다는 학습 의도가 담긴, 별 필요 없는 기능이지만 학습 의도가 담긴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내가 배우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덜해졌는데 대학생들은 무슨 스펙을 위해서 어디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하는 그게 생각보다 그 취업 시장에 별로 안 먹힙니다. 넌 뭘 만들었니? 어떻게 만들었니? 만들 때 뭘 배웠니? 어떻게 성장하니? 이게 중요한 거지. 장관상을 받는다거나 뭐 총장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회사를 찾아보고 이력서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력서를 100개, 200개 정도는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이상? 한 두세 개 내고 또 대여섯 개 내고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몇백 곳을 내야 되는 겁니다. 100개 이상은 당연히 내야 되고요. 면접을 하자고 그러면 당연히 면접을 가서 하는 겁니다. 면접 가서 이제 회사를 알아보는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회사를 어떻게 알아보냐? 잡사이트 좋죠. 그다음에 그 회사의 홈페이지, 블로그, 컨퍼런스, 전시장, 뭐 커뮤니티에 나갔었던 선배 친구를 만나갖고 회사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벤처 캐피탈들이 어디에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들은 이 회사가 성장할 것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회사에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벤처 캐피탈들이 어디 투자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VC나 아까 잠깐 얘기했던 혁신의 숲이나 이런 데에 가면은 벤처 캐피탈들이 어느 투자하고 어느 회사가 어느 정도 어디서 투자를 받았는지가 비교적 공개돼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뭐 크런치베이스나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그런 사이트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그런 투자 흔적을 찾아보고 이 회사가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회사의 가능성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해보면은 이 회사가 정말로 괜찮은 회사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회사 알아가기에 최고봉은 면접을 해보는 거죠. 질문 리스트를 가져가 가지고 질문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은 그 회사는 좀 힘든 회사겠죠. 회사가 나를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답을 구했는데 이 회사가 이게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또는 이 회사 가면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배울 게 없을 것 같아. 또는 이 회사인데 나를 면접한 사람 보니까 되게 찌질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 가면 안 되죠. 개발을 조금만 할 수 있으면은 워낙 개발자가 모자라기 때문에요. 지금 같은 개발자한테 이제 안 좋은 시장으로 바뀌어가는 와중에도 개발자를 뽑는 회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많기 때문에 내가 갑인 거예요.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가 갑 위치에서 회사를 면접한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만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당연히 매일 또 뭐 적어도 며칠에 한 번씩은 내 이력서 또 나를 소개한 글
이런 거 다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개정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역량이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종합선물 세트로 많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생산성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미 개발하고 계신 분들은 절실하실 거고, 지금 취업 준비생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마우스를 쓰시면 안 됩니다. 핫키를 쓰셔야 돼요. 마우스에 손이 가는 시간을 아끼시는 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해서 뭐 VI 에디터, 이맥스도 괜찮지만 VI 에디터 같은 거를 쓰셔야 되고요. 마우스에 손 옮기는 시간을 줄이는 거, 이런 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버거를 쓰셔야 돼요. 모든 언어나 도구를 배울 때요, 디버거 쓰는 법을 제일 먼저 배우셔야 돼요. 디버거를 잘 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AI 도구가 많이 나왔잖아요. 챗GPT나 GitHub 코팔럿 같은 게 있는데요. 얘네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뭔가를 배울 때 도움이 되고 또 뻔한 코드를 짜줘요. 여기에만 의존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뻔한 코드를 만들어낼 때 얘네들을 써서 내 생산성을 높이는 건 중요하고요. GitHub 코파일럿은 특히 학생인 경우에는 무료죠. 그리고 거의 무료라고 한 거는 코파일럿이 지금 10불인가 그런데 한 달에 10불이면은 연봉이 5천쯤 될 때요. 하루에 한 1, 2분 정도만 이걸로 절약을 해도 본전이에요.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프로는 자기 몸값을 알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해야지 이 몸값을 알게 돼요. 그리고 실제 내가 취업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 이슈 트래킹을 하죠. 근데 사이드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 할 때도 이슈 트래킹을 반드시 하고 이슈 트래킹을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그돈 실제 해결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거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이제 기능적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돼? 라는 그런 시간적 목표가 있어야 되죠. 어, 그 일정이 없는 목표는 꿈에 불과한다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내가 어느 영역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옆에 보면 그래프가 있죠. 회사 일로 이만큼 시간, 분 단위로 시간을 썼고, 이게 뭐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아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프로젝트를 우리가 사이드로 많이 하게 돼요. 근데 회사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랑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부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창의적일 필요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프로젝트 기반으로 내가 뭔가를 배운다고 할 때 키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러닝,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것보다는 배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문제, 소위 말하는 이제 따라하기 프로젝트 있잖아요. 나는 페이스북 같은 거 만들 거야. 뭐 카카오톡을 만들 거야. 이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좀 계신데 새로운 문제로 기획하는데 머리 쓰는 시간을 아껴가지고 실제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팀을 이제 구성해서 보통은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팀 안에서 문제의 관점만 논의하면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배우는 과정, 또 딱히 이 프로젝트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집어넣으면 이런 걸 배울 수 있어. 뭐 그런 걸 일부러 넣을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재미의 간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의 단계를 줄여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를 내 스스로 느껴야지 오랫동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거 많이 배웠죠. MVP, Lean 그런 좋은 얘기 배운 거 여기 다 써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버깅하고 코드 리뷰하고 테스트하고 릴리즈하면서 그 점진적으로 한다는 게 이 과정을 짧게 돌린다는 거죠. 항상 뭔가를 만들면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배워야 될 기술이 잘 적용되었는지, 그걸 어떻게 배웠는지, 기능적으로는 테스트가 잘 됐는지, 그러니까 바운더리 조건이 잘 처리가 됐는지,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답이 잘 나오는지, 또 이제 모양상 코드가 아름답게 짜져 있는지, 스타일이나 가독성. 그래서 이게 안 좋으면은 다음번 사이클 때 이제 리팩토링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 배웠는지, 또 협업이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회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팀으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팀으로 하게 될 때, 요즘에 학생들을 보면은 팀 활동이 진짜 후져요. 아주 철저하게 분업을 해요. 첫 번째 미팅 때 팀장정하고 과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이 팀원들끼리 칼같이 분담을 한 다음에 각자 맡은 거를 일주일 동안 고민한 다음에 다시 만나. 그다음에 내가 제일 일이 많네. 라는 거를 이제 토로하기 바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조정을 거의 하나만 한 수준으로 하고 나서 각자 열심히 일해요. 절대 중간에 논의는 없어요. 다른 사람 작업에 개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바빠가지고 일을 잘 못하고 있어. 알죠? 눈치는 채는데 자기도 바빠. 그래서 그냥 내비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감 전 며칠 전에 합치기를 해요. 당연히 합쳐지지 않겠죠. 그 바쁜 팀원은 원래 일에 반도 못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만들어지고, 누군가가 그 갈등 해소의 흑기사, 또 안 된 기능을 해소하는 흑기사로 등장해가지고 작업을 처리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결과 발표도 각자 분업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 한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팀원 전체가 나와가지고 자기 맡은 부분을 자기가 발표하는 거예요. 회고 따위는 없이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성장이 안 되고요.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어요라고 썼지만 면접할 때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프로젝트를 딱 보고 풀스택으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프론트엔드에서는 뭐 했고 백엔드에서는 뭐 했어요?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나는 프론트엔드 일부를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한 건 여기고 다른 거는 내가 안 해서 몰라요라고 대답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망가지겠죠. 그래서 아까 성장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프로젝트 전체 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분업을 하면은 그게 거의 안 되죠. 그래서 협업을 해야 됩니다. 협업의 첫 단계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쓰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관한 관점을 공유하고 조정을 하고 이거를 조금 포멀하게 기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기능적인 역할 분담과 동시에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한 얘기도 같이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 동네에는 이게 완전 좋은 툴이 많이 있죠. GitHub도 있고 또 다른 이슈 트래킹 도구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CI/CD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거를 슬랙에다가 연동을 해서 남들이 뭐 하나도 볼 수 있고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이런 툴을 연동하는 거, 협업을 하는 거를 배우는 시간은 거의 10분, 15분이면 다 돼요. 유튜브에 샘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 쓰는 거는 거의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쪽에 문제에 대해서 공통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프로젝트 전체 기간의 3분의 1 정도를 써도 세상 안 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넨 방식으로 점진적 개발하는 거예요. 만들고 리뷰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기능 추가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시점을 잘라도 당장 보여줄 결과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보여줄 결과물을 만들어가면서 해야지 성취감도 있고 내가 여기까지 하면서 뭘 배웠어라는 것도 느끼게 돼요. 이게 이제 프로젝트를 협업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발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발표하는 게 맞는 거죠. 모두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협업을 잘했으니까. 그래서 발표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혼자 나와서 유연하게 발표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고를 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 또 방법적인 부분, 또 태도적인 부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회고가 아니라 배우기 위한 회고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런 협업 관점에서 우리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처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을 할 때는 잘 못 느끼는데 나중에 가면은 네트워크, 인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인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친한 사람이 전혀 인맥이 아니죠. 인맥이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어떤 역량을 가졌는지를 아는 거를 인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개발자를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리크루팅 보너스도 주고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인맥이라는 거가 동원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졌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려면은 협업이라는 과정을 정말로 잘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로 성장할 때 더 필요한 것 중에 수학이 약간 있긴 합니다. 산수가 우선 필요할 거고요. 그 산수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어떻게 느끼느냐 때문에 수학이 필요하고요. 요즘에 이제 뭐 머신러닝이나 이 동네로 가면은 수학이 조금 복잡해지긴 했어요. 이제 미분 방정식, 또 편미분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런 어려운 수학이 필요한 사람은 이제 조금 일부가 있고,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그냥 적당한 수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완전 수학을 모르고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긴 하지만, 실제 수학 공부를 결국은 조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글쓰기, 또 커뮤니티에 나가시는 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번역기가 잘 나오면서 영어의 중요성이 약간 달라졌는데 영어가 조금 필요하기는 하고요. 책을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 자기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여줬던 슬라이드 있잖아요. 질문들. 나는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코딩을 하곤 한다. 뭐 새로운 언어, 도구, 또 프레임워크 이런 거를 배우고 있다. 그다음에 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몇 개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이제 연차가 좀 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그 연차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 느낌이 좀 다르시겠지만, 처음 소프트웨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오늘 한 얘기가 아마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사전 질문을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몇 개의 답을 미리 조금 먼저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 답을 이제 뭐 그냥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사실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 말고도 많은 이제 신입 개발자,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야가 좋을까요? 이 질문은 되게 본질적인 질문에 속하는 건데요. 제 느낌에는 이런 것 같아요. 주니어 때, 그러니까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꽤 주니어 때까지는 모든 분야가 다 좋아요. 그리고 모든 분야를 다 해야 돼요. 그런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 또 뭐 게임, 뭐 모바일, 또 뭐 블록체인 요즘에 뭐 메타버스, 뭐 기타 등등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것까지 다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할 때 적어도 한 번은 엔드 투 엔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는 거. 그래야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개발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런 질문들이 꽤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옆 사람이 이제 우리가 같이 소프트웨어를 배우니까 옆 사람은 되게 잘하는데 나는 실력이 없어요. 또 저는 전공자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요, 어, 별 차이 없어요. 실제 이 개발의 내공의 단계는 굉장히 층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신입이거나 아직 취업을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느 회사에 딱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불과 며칠 만에 이 회사에 개발 잘하는 순서를 매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 일이 바뀌면은 그 순서가 좀 바뀌겠죠. 그리고 어느 날 딱 보면은 내가 맨 밑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팀에 가면은 내가 맨 밑인데 저 팀에 가면 또 맨 밑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개발 실력을 기성 개발자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 그 실력이라는 게 절벽의 높은 곳에서 밑에 있는 나무들 키재기 하는 거랑 비슷해요. 별 차이 없고요. 다 한두 달이면은 다 극복이 가능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쟤는 이걸 잘하고 나는 이걸 잘하고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다음에 또 질문은 이게 처음에 공부를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공부하기가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원래 힘들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숙제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재미를 느끼는 순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경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이거는 뭐 각자 다르고 각자 경험마다 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만들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고민이 필요한데 인터넷에 보면은 자기의 롤모델이 되는 개발자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리했나를 보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좀 긴데 사실 이제 이 세미나를 시작할 때 처음에 의도치 않았던 분들, 그러니까 경력이 꽤 되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 좀 길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발자의 자기가 이제 뭐 10년, 20년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개발자는 어,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나이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나이가 중요해요. 근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나이가 많은 개발자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조직이 있는데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했고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조금 아니다 싶으면은 새로운 영역을 배우셔야 돼요. 호기심이 있는 영역이 있다면은 그거, 그리고 없다면은 지금 유행하는 거 뭔가를 지금이라도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코볼처럼 모든 영역에 특정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나우바리가 있잖아요. 아주 그들만의 리그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은 되게 좁아요. 그래서 그 영역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고요. 새로운 걸 뭘 배워야 되냐? 이거는 이제 분야마다 되게 다르겠죠. 어, 개발을 이제 소프트웨어, 우리가 서비스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계속 배워야 된다 그러면은 새로 나온 프레임워크를 배우셔야 되는 거고, 한 분, 두 분이 인베디드 영역에 대해서 뭘 배워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인베디드 영역이 지금 서비스 영역이랑 겹쳐가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게 꽤 유효하고요. 만약에 인베디드를 계속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러스트라는 언어가 요즘에 뜨고 있잖아요. 그거 배우셔야 됩니다. 그거 배우셔야 되고요. 머신러닝 중에 엣지에서 처리하는 머신러닝들. 그러니까 뭐 인프런스만 하든 아니면은 그러니까 엣지에서 처리하는 인공지능 이런 거를 배우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챗GPT나 코파일럿이나 이런 그 인공지능 도구들이 있잖아요. 이 도구들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도구를 쓰시면은 개발을 이미 잘 하신 분들, 경력이 꽤 계시는 분들은 엄청난 생산성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비용도 얼마 안 하니까 당연히 이거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커뮤니티에 나가셔서 멘토가 되시고요. 또 어쩌면은 멘티가 되셔도 돼요. 그 멘토가 되시면은 멘티랑 같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뭘 한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배우는 걸 내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새로운 걸 배우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배우실 수 있어요. 나는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배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은 이제 지금 회사에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시면요. 어, 옮기셔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내가 되고 싶지 않은 내 상사처럼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나중에 거기 계속 계시면은. 그래서 회사를 옮기셔야 되는데 옮기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새로운 걸 배워서 내가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회사에는 나중에 손들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100%예요. 지금 회사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안 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를 옮기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손을 들면은 내 역량이 커서 자라가지고 성장을 해서 다시 들어오겠다 하면은 대부분 회사들은 받아줍니다. 그래서 결심을 빨리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팀장을 해야 할까요? 팀장도 뭐 성격에 따라서 참 좋은 직군이기도 하죠. 근데 팀장을 해도 기술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팀장을 하시겠다면요, 팀장이 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에 팀장 되는 법 강의도 많이 있고, 또 회사에서 그런 걸 시켜주기도 하고 하죠. 근데 그런 교육 없이 팀장하는 거는 본인한테도 정신 건강에 엄청나게 해롭고, 또 주변에 이전에 잘 지내던 협업하는 동료들, 또 주니어들한테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팀장 되는 것도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소프트 스킬이잖아요. 그것도 공부를 배우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이 이래가지고 안타까운데,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 사전 질문을 보고 준비한 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하는 나이가 비교적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실까요? 시작하는 나이가 예를 들어 40 이러면은 좀 어렵겠죠. 근데 30대면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작하는 나이에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하면은 진짜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나이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팟캐스트나 유튜브에 보면은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찾아보시면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늦게 시작하는 게 30대 초반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지금은 배울 기회가 워낙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때 하시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이제 절실함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어느 정도 기간에 얼마나 준비를 하고 성장을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얼마나 준비를 해야 이력서를 낼 수 있을까요? 좀 질문이 약간 예. 오버하긴 합니다만. 네. 얼마나 준비해야지 성장하는 기준이 사실 이거는 첫날부터 성장하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구구단을 짰어. 이것도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는 과제처럼 언어나 데이터를 배우고 그다음에 프레임워크를 배우고 했는데, 뭐라도 하나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완성된 거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력서를 낼 수 있는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하나 써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력서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해봤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회사에 가가지고 회사를 알아보는 과정이 분명히 중요한데, 회사를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사에서 현업 경험, 그러니까 막 되게 센 현업 경험은 아니라도 고객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워가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준비를 해 이력서를 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숙성으로 부트캠프를 다녔다. 그러면은 보통 그 서너 달 정도 되면은 뭔가를 할 수 있게 되고, 6개월 정도 되면은 적어도 뭔가를 하는 포트폴리오가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설렁설렁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빡시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가능하고, 학부 중심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보면은 되게 이제 그냥 놀면서 공부한 친구가 아니라 그냥 제대로 공부한 친구라 그러면은 3학년 정도 되면은 인턴을 가갖고 뭔가를 하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뭐 취업 준비도 하고 인턴도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중견 ERP 기업 기업 규모는 크나 아주 얕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업무 진행 중, 그러니까 프레임워크에 코드만 채워넣는 수준으로 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딥한 문제 경험을 현장에서 경험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최종 목표는 이제 훨씬 어려웠는데 지금 이 질문의 예를 보면요. 무한 형제들 네이버에 가시면은 기술 역량이 뛰어난 서비스 기업에 가시면은 여기 나열하신 이런 회사들 가면은 역시 비슷한 일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에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미 리거시가 많이 있는 회사들에 가시면은 예전에 누군가 만든 코드를 유지보수하는 일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얕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뻔한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라면은 사이드 프로젝트 시간을 많이 쓰셔야 돼요. 사이드 프로젝트에 얼마나 시간을 써야 되냐? 옛날에 왜 구글이 10% 시간을 뭐 다른 일을 해도 된다고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말을 다 쓰셔야 돼요. 주말을 다 쓰신다는 거는 거의 20% 이상의 시간을 사이드 프로젝트 쓰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평이하다고 했지만 이제 시간을 쓰는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일을 하시고 간간히 책도 보시고 그 다음에 주말 남은 시간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좋은 회사의 기준은 사람마다 진짜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크라쿠베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 좋죠. 그런 회사는 좋은데 내 일이 좋은 거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일이 좋은 거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런 데서도 재미없는 사람도 재미없고 그냥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스타트업에서도 하는 일도 많고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지만 이제 그런 일이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는 못 살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성장을 하는 방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나 회사를 알아보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입 입장에서 이력서를 쓸 때 신입이 현업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력서 역량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업의 경험을 가진 신입이라는 게 없잖아요. 인턴을 했으면 인턴이 이제 현업에 가까운 일을 보통은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경험을 잘 쓰셔야 되는데 현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못 하셨다 해도 그러니까 실제 현업의 일을 못 하셨다고 해도 내가 했던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잘 쓰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협업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진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사처럼. 회사가 쓰는 도구, 회사가 쓰는 개발 방법을 다 쓰셔야 되고, 회사가 하는 것처럼 릴리즈를 하고 회고를 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그게 회사랑 똑같지는 않더라도 회사에서 하는 스타일로 일을 했다는 걸 어필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학교에서 그런 거를 해봤어요? 라고 질문을 받을 수가 있으면 그때 이제 내가 경험했던 거,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결과를 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회고를 하면서 내가 성장했는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인데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좋을까요? 어, 이거 열심히 그냥 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비전공자인데 처음 소프트웨어를 배우면은 이제 그 장벽들이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뭐 언어, 데이터 배우고 프레임워크 배우고 하는 게 그림상으로는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계단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 삐쭉삐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어떤 지표로 판단할 수 있나요?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협업의 숙성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요. 저 사람이 아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지를 계속 반문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협업은 엄청나게 어려운 걸 배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프론트엔드인지 백엔드인지 처음에 이제 역할 분담을 할 때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나도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이 만든 코드를 내가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척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우는 과정에서 하는 프로젝트에서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남은 모든 사람들, 다른 모든 사람들의 코드를 리뷰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거를 안 하고 나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뭐 했는지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가지고 사실은 협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딱 보면 분업을 많이 한 결과가 생기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많이 리뷰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회사의 지원 조건을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이거는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요. 가르쳐 주지 않는다기보다는 학교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을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하셔야 돼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 어떻게든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고객이 있는 경험을 얻기 위해서 인턴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턴을 안 하면은 프로젝트를 사이드로 할 때 정말로 누군가를 위한 프로젝트를 하셔야 돼요. 고객이 있는 프로젝트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회사가 원하는 그 고차원적인 스펙은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정말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에 대한 역량을 진짜 회사면은 더 좋고 진짜 회사가 아니라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잘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을 보고 뽑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셔가지고 면접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신입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를 알고 면접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얘는 조금 있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라고 싶은 정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정도가 뭐냐면은 내가 이전에 뭐 인턴이든 프로젝트든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프로젝트든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배워갔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전공 신입 개발자인데 CS 공부를 효과적으로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완전히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은 무크 사이트들에 보면은 K무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좋은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2번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아주 빠른 속도로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모든 이제 강의에는 문구에 있는 모든 강의에는 교재가 다 있거든요. 책,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아니라 책. 그 책을 보면서 아주 빨리 우선 한 번 보고요. 아주 빨리라는 게 한 과목 전체를 뭐 며칠 만에 보는 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다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2번 본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어, 그 CS 전공 주제에 대해서 많이 배우실 수 있고요.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그 CS 이론 책을 좀 심각하게 보면서 배워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은 팀을 만들어 갖고 스터디를 하면서 배우는데 스터디할 때 보통 우리가 예전에 하던 스터디 방식은 다들 공부를 하는 척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맡은 부분을 심하게 공부해서 다른 사람한테 강의를 하듯이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고요. 다들 심각하게 공부한 다음에 한 사람은 그 배운 내용을 코드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근데 빨리 공부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 방법만 유효해요. 그래서 실제 공부는 다 똑같은 수준으로 하고 한 사람, 그 영역을 맡은 사람은 그 영역을 코드로 설명을 하면서 배우셔야지 CS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또 팀 활동에 대해서 질문인데 질문은 팀 내 주니어가 최근 챗 GTP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을 이거 고민 다 있죠. 챗 GPT가 생각보다 코드를 잘 만들어주고 제가 이번 학기에 수업도 챗 GTP나 뭐 코파일럿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 보고 코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얘네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코드가 있고요. 만들어낼 수 없는 코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챗GPT나 이런 거를 써갖고 코드를 만들어 보면은 이거는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 못 만드네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신입들은 처음 이제 소프트웨어를 배운 사람들은 코드 만들어준 거를 조금만 고치면 이제 코드가 돌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한데 거기서 멈추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걸 보고 팀으로 이제 활동을 할 테니까 그 팀이 그 코드를 리뷰하고 뭘 개선해야 되고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여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를 하시면은 되고 제가 학교에서 그 실험을
실험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좀 안 좋아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 있는 코드는 만들어서 우리 프로젝트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코드를 반드시 리뷰를 하고 발표를 하게 하고 하면은 그 코드를 철저하게 읽고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배움의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백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취준생인데요. 수학, 수학 얘기를 하셨습니다. 취미로 고등학교 수학을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괜찮은 선택인지, 취미면은 무조건 하셔야죠. 재밌는데, 재미가 없는데 취미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뭐 공부하시는 거는 언제나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실제 분야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가면요. 고등학교 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꽤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저도 사실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머신러닝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미분 방정식, 편미분 뭐 이런 거를 하셔야 되고, 백엔드 쪽으로 가면은 수학을, 수학보다는 우리가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논리적인 수학,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리고 통계, 확률 통계의 그 통계 쪽. 왜냐면은 백엔드에는 성능 이슈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능과 동기화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얽혀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동기화 이슈 이런 거는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야지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성능 이슈는 철저하게 이제 측정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계, 그다음에 뭐 큐잉 티어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으로는 사실 백엔드의 핵심적인 영역을 다루기에는 수학이 조금 모자라요. 조금 더 하셔야 되긴 합니다. 백엔드도 백엔드 나름이지만요. 그다음에 11번째 질문은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를 리팩토링 하는 거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것, 뭐가 좋을까요? 리팩토링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코드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완결한 버전을 하나 해보는 게 굉장한 경험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코드를,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단계별로 끊어가지고 회고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깨끗한 코드를 만들어가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막 급하니까 결과를 돌게 만드느라고 걸레 같은 코드 만들어 놓고 도니까 이제 접어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요. 계속 걸레 같은 스파게티 코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리팩토링을 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코드를 짧게 짧게 끊어 갖고 하면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코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뒤집어 엎어야죠. 전체를 그냥 리포지토리에서 지워버리고 새로 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나 뭐 DB 구조나 아니면 뭐 시퀀스를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 짜보는 게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회사의 제품을 만드는 거면은 이제 뭐 팀이랑 엄청난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는 거라면은 완전히 뒤집어 엎고 새로 짜는, 도저히 리팩토링이 안 되는 걸레다 그러면은 완전히 새로 짜는 거를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죠. 그리고 팽창으로 또 잠깐 질문 지나갔는데 제가 못 봐서. 아닙니다. 질문은 거기까지인 것 예, 같고요. 수고하셨는데 저도 질문 한두 예, 가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대용량 처리 경험 갖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그런 후보들을 찾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 들어가야지 대용량 처리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대용량 처리 경험은 대용량 갖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예. 어디 가서 그런 대용량 막상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뭐 다른 데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그게 닭과 달걀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프로젝트를 할 때 지금은 이제 거의 부트캠프나 학교에서도 프로젝트라면은 다 이제 프론트엔드도 있고 백엔드도 있고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하잖아요. 뭐 백엔드에는 무슨 프레임워크도 쓰고 또 클라우드도 쓰고 하는데 프로젝트를 할 때 일부러 대용량 데이터를 만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트캠프들이 그거를 진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어, 대용량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에 가짜 더미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을 많이 생성을 해서 실제 서버에 부하도 줘보고 데이터를 쏟아 넣어보는 것도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프로젝트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일부러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기능, 어떤 프레임워크가 어떤 부분을 써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고객은 한 명인데 대용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고객을 그냥 프로세스를 스레드를 1000개, 2000개 그냥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는 이런 거가 반드시 프로젝트 하는 과정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뭐 코파일럿과 이제 AI 그 여러 도구들 뭐 챗GPT를 비롯하여 그것들 때문에 그 개발자들이 앞으로 일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아주 혁신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저께 뭐 켄트백이나 그동안 알고 있던 네. 소프트웨어 지식이 뭐 90%는 다 빵으로 다 변해버렸고 10%가 이제 1000배 늘어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음,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정말 가장 쓸데없는 개발자의 그동안 열심히 뭔가 해온 것 같은데 쓸데없는 것도 변한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게 과연 쓸데없는 것으로 변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진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겠네?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어, 쓸데없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단언컨대 쓸데없는 기술은 없는 것 같고요. 어, 뭐는 내가 안 하고 시킬 기술이 이제 많아지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새로운 걸 만들 때는 이 뭐 챗GPT나 이런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하는 거는 배운 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서 읽은 거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충분히 복잡하고 문제는 다양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언제나 사람들은 만들어내고 그거의 코드는 챗GPT나 뭐 코파일럿이나 이런 인공지능 도구들이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도 지금도 보면은 이제 프레임워크 정도는 얘가 그려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세부적인 거는 역시 사람이 해야 되고 그 대신 이제 예전처럼 사람이 에브리 디테일을 다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프레임워크 있으면은 그거를 이용하는 코드 이런 거는 그 거의 자동으로 만들어진 게 틀리지도 않고 잘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일부 음, 테스트 코드 잘 만들어지고 해서 예전에 사람들이 하기 싫었던 코드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그런 인공지능 도구 쓰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개발자들한테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어쩌면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가능성은 매우 높게 보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모든 회사들은 다 리가시 코드가 있어요. 뭐, 네카라쿠베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SI 회사들은 리가시 코드가 되게 많고 직원들은 작은 회사일수록 직원들은 한 2년 있다가 일할 정도 되면 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는데 예전 코드를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볼때 음, 챗GPT나 이런 인공지능 도구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코드를 잘 설명해줘.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이전 코드를 보고 고생하던 이 시간을 이제 확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예전에 쌍욕을 하면서 봤던 선배들 코드, 그 코드를 보는 시간을 확 줄이고 이제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진 거죠. 아마 사장님은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이제 덜 필요하겠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개발자를 뽑는 회사는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음, 음. 사실 소프트웨어 업체들한테는 이제 더 많은 기회, 그러니까 어차피 뽑을 사람을 뽑았다 그러면은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개발자들도 이제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공부 많이 됐습니다. 원래 사실 그 예정되어 있던 시간은 60분이었었는데 지금 뭐 거의 100분 가까이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오늘 아주 여러 좋은 말씀, 예, 귀한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어떻게 가야겠구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다시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정말 다시 한번